그 회사는 원래 시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운영을 하시던 회사였는데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생각보다 빠른 은퇴를 하시고 아들 부부만 저희에게 물려주셨어요. 저희 부부가 어떻게 이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는지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어요. 그럼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 3남매 중에 마지로 태어났어요. 어린 자녀들이 줄줄이 있어서 어머니는 일을 할 엄두도 못 냈었고 아버지 혼자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았어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살고 있는 집은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셔서 집세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친할머니가 계시지만 친할머니는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골에서 사시는 게 편하시다며 일가 친척들이 모여 사는 시골 마을로 혼자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작은 텃밭을 꾸리며 살고 계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가족들이 다 같이 할머니 댁에 내려가서 하룻밤을 자고 올라왔어요. 친할머니는 어린 저희 삼남매를 누구보다 예뻐해 주셨어요. 친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맛있는 것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집으로 올라갈 때면 저희가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주셨죠. 그래서 저는 친할머니가 너무 좋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국에 밥 한 그릇 말아 드시고는 나가셨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떨 땐 며칠 동안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날도 아버지가 오기 전에 먼저 잠이 들었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이제 우리 어떡해요? 당신 도대체 왜 나랑 상의도 없이. 미안해.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보증은 부모 자식 간에도 서지 말라는데 이제 우리 어떡해요? 정말 미안해. 나도 그 친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애들하고는 어떻게 살아요? 정말 미안해, 여보. 다 듣기 싫어요. 왜 우리가 쓰지도 않은 돈 때문에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냐고요? 가만히 누운 채로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 들었어요. 혹시나 제가 깬 걸 알게 될까봐 저는 잠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버지는 친구에게 보증을 쓰셨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담보로 걸어둔 저희 집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저는 어린 마음에 부모님 말을 듣고는 우리 이제 거지가 되면 어찌하나 너무 무서웠어요. 며칠이 지나고 아버지는 저희를 부르셨어요.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시골 친할머니 댁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 부모님은 안색이 좋지 않으셨지만 저희 삼남매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친할머니와 같이 살 수 있으니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런 저희를 보시는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희는 짐을 싸들고 친할머니가 계시는 시골로 내려갔어요. 할머니는 그런 저희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뾰족한 수가 없어서 무작정 내려온 시골이라 젊은 부부가 일을 할 만한 곳이 많이 없었어요. 가구 수도 별로 되지 않고 거의 노인들만 사는 동네라 더 그랬어요. 딱히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었고 본인들이 먹을 것만 조금씩 재배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부모님은 하는 수 없이 저희들만 시골에 남겨둔 채 다시 도시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한 달에 2번 정도 시골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실 때마다 저희들이 먹고 싶었던 치킨이나 과자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이 내려오시는 날이면 외식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부모님은 그런 저희를 보시고는 눈물을 훔치셨지만 저는 시골 생활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동생들과 마당에서 강아지와 실컷 뛰어놀 수도 있고
친할머니에 따라 텃밭에 나가서 오이도 따고 고추도 같이 따고 특히 닭장에 있는 닭이 낳은 알을 서로 가져오겠다며 싸우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친할머니는 깔깔 웃으셨어요. 저희가 있어서 사람 사는 집 같다며 좋아하셨죠. 특히나 마을 어르신들도 저희를 볼 때면 옥수수나 토마토 이런 것들을 예쁘다며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늘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세월이 흘러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은 저희와 함께 살 집을 마련했다며 데리러 오셨어요. 친할머니도 같이 가자고 말했지만 지금 도시에 가서 살면 갑갑해서 일찍 죽을 거라며 지금처럼 한 달에 2번 시골로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와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도시로 올라온 저는 대학교를 포기하고 작은 회사 격리로 들어갔어요. 가족들이 운영하는 아주 작은 회사였지만 사장님이 너무 좋으셔서 꽤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어요. 하지만 어딜 가나 복병은 하나 있죠. 제가 다녔던 회사는 사모님이 복병이었어요. 인자하시고 인품이 좋으신 사장님과는 다르게 사모님은 솔직하고 쿨하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남이야 상처를 받든 말든 본인만 웃으며 농담이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래서 저는 사모님을 무척 싫어했어요. 회사에서 5년 정도 일했을까? 사장님 아들이라는 분이 일을 배운다며 왔어요. 키가 작으신 사장님과는 반대로 훤칠한 키에 외모도 괜찮았어요. 특히나 성격이 좋았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어요. 매일같이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저와 사장님 아들은 서로에게 끌렸고 연인이 되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 결혼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아무리 간소하게 한다 해도 여기저기 들어갈 것이 많았으니까요.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정말 간소하게 할 거라서 큰돈 들어가야 하는 곳이 없어요. 집안 형편이 이러니 너한테 많이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모아둔 것도 있고 예단도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로 했어. 결혼이 뭐 별겐가? 서로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지 뭐. 내가 모아둔 돈이 어디 있니? 매달 생활비에 보태라고 집에 보내주면서 내 건 다 모아놨으니 걱정 마세요. 네가 잘도 그랬겠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예단아 한번 물어보렴. 너네끼리 정하지 말고. 알겠어요. 결혼은 저희끼리 알아서 한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엄마는 계속 신경이 쓰이셨나 봐요. 저는 그런 엄마가 답답했죠. 사는 것만큼만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신경을 쓰시니.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오빠, 엄마가 예단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라던데? 예단? 우리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래도 엄마는 마음이 불편하실까봐. 어머님도 그냥 마음 편히 계시면 되는데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예단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말씀드려. 고마워. 오빠는 훨씬 화려하게 결혼식 올릴 수 있을 텐데 나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무슨 소리야? 거창하게 할 것 같으면 너 상관없이 그렇게 했을 거야. 나는 예전부터 그런 허례허식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갔어.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단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린 잘 살 거야. 응, 우린 잘 살 거야. 남편은 결혼 준비로 혹시 제가 상처를 받을까봐 늘 조심했어요. 처음에 한 회사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던 여직원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시아버지는 저의 됨됨이를 보고 좋아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반대하셨어요. 저의 가정 형편을 뻔히 알고 있는 상태라 더욱 그러셨죠. 밑에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 것도 다 제 짐이라고 하셨어요. 아마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남편과 많은 트러블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희망적인 미래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만난 것에 대해 늘 감사했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아빠의 팔짱을 끼고 입장을 했어요. 아빠가 남편에게 제 손을 건네줄 때 저는 이제 진짜 결혼을 하는구나 느꼈어요. 하루가 어찌 흘러갔나 싶을 정도로 정신없이 보내고 저희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친정에서 하룻밤 묵고 엄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아버지 음식을 들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댁에서 하룻밤을 자고 눈을 떠보니 벌써 7시였어요. 분명 어제 잠들기 전에 알람을 맞춰놓고 잤었는데 제가 잠결을 잘못 누른 건지 알람이 꺼져 있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세수할 시간도 없이 앞치마를 메고 주방으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는 벌써 나오셔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음식 준비를 하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혀를 차셨어요. 이제 일어난 거니? 다들 아침 먹고 출근해야 하는데 지금 일어나면 되겠어? 죄송해요. 알람을 맞춰놓고 잤는데 잠결에 꺼버렸나 봐요. 핑계 한 번 좋구나. 네가 할 줄 아는 게 있겠느냐마는 여기 와서 야채나 손질하거라. 오늘 아침엔 북엇국을 끓일 거야. 네. 시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좋으셨어요. 이것은 제가 회사에서 많이 먹어봐서 알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는 인원이 적어서 시어머니가 가끔씩 직원들과 같이 나눠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오후에 나오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들을 식탁에 차리고 나니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어요. 시어머니는 오늘까지만 자신이 준비하고 내일부터는 저보고 하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밥을 먹다가 그 소리 듣고는 목에 음식물이 걸려 체할 뻔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저에게 넘기는 것이 야속했어요. 남편은 아직 저 혼자 하기엔 무리일 거라며 천천히 넘기시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 그만 주방에서는 손 놓고 편하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어요. 가족들의 식사가 끝나고 모두들 출근을 했고 저는 설거지통에 가득 쌓여있는 빈 그릇들을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설거지를 후딱 해놓고 소파에 잠시 쉬려고 자리에 앉는데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오늘 볕이 좋으니 창문을 활짝 열고 대청소를 하라고 하셨죠. 저는 가만 앉아서 쉴 시간이 없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집안일을 하느라 눈코 틀 새 없이 움직였더니 몸살이 났어요. 남편이 사다 준 약을 먹고 한숨 잤더니 그 다음날 거짓말처럼 나았어요. 제 몸은 휴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과일을 먹고 있을 때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을이, 다음 주부터 회사에 출근해라. 여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하고요? 그건 당신이 하면 되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왜 해요? 원래 당신이 하던 일이잖아. 회사에 사람 하나 빠지니까 내가 힘들어. 내가 있잖아요. 아니면 격리를 다시 구하시든가. 당신은 회사에 와서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원래대로 해, 원래대로. 난 싫어요. 난 그렇게 못해. 나더러 며느리 밥까지 해다 바치라는 소리예요? 굿말 말고 내 말대로 해. 가을이는 다음 주부터 다시 출근하고. 시아버지는 할 말 다 하셨다는 듯이 방으로 들어가셨고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는 듯이 시아버지를 쫓아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니 저는 너무 좋았어요. 며칠 동안 집안일을 한다고 집에 있었더니 좀이 쑤셨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었는데 막상 쉬고 있으니 어찌나 그립던지. 저는 다시 회사 나갈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주말이 지나가고 회사로 다시 출근하기로 한 날,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 아침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저에게 툴툴거리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빨리 회사로 가고 싶었죠.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에 도착한 저는 비어있는 제 책상을 보고 어찌나 기쁘던지. 저는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동안 미뤄져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정리를 하셨다는데 뒤죽박죽 다른 사람이 알아보기 힘들게 정리를 해놓으셔서 다시 제 방식대로 바꾸느라고 시간이 꽤 걸렸어요. 제가 없는 짧은 기간 동안에도 벌써 점심을 대주던 식당이 바뀌어 있었고 그날 오후에 회사에 오신 시어머니는 사무용품 구입하는 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는 저의 물음에 시어머니는 네가 상사냐며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또 다른 구입처를 알아봐야 했어요. 출근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월급날이 왔고 저는 직원들 급여를 이제 시켜주다가 제 이름을 발견했어요. 잘못 작성이 된 게 아닌가 싶어 저는 시아버지께 저도 월급을 받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가족이니까 없을 줄 알았거든요. 시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일을 했으면 당연히 받아가시는 것인데 왜 물어보냐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쓰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배려 때문에 결혼 전부터 친정에게 매달 드렸던 생활비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가끔씩 동생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결혼 생활도 점차 안정적으로 변했고 시어머니와의 트러블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져 갈 때쯤 월말 마감을 한다고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있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니였어요. 시골에 계신 친할머니가 위독하다며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시골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동안에 친할머니가 꼭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제 기도는 끝내 닿지 못했는지 제가 시골에 도착했을 때에는 친할머니가 벌써 돌아가시고 난 후였어요. 저는 할머니를 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토록 저에게 다정했던 할머니셨는데 그렇게 할머니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옆에서 남편은 다독거려 주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부모님이 빈소에 오셨고 시어머니는 부모상도 아닌데 회사 일이 바쁘다며 하루만 있다가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저는 장례가 끝나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의 유품들을 정리를 했어요. 어렸을 때 저희 3남매와 함께 찍혀져 있는 사진들을 따로 챙기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은 아직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듯 하다며 아버지께 말씀드릴 테니 친정에서 며칠 쉬면서 마음을 추스르라고 말하고는 먼저 집으로 갔어요. 며칠 친정에서 부모님을 위로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에게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시며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드셨어요. 이 인연이 그 많은 식구들 뒤질 때마다 집 비울 거냐? 이거 놓으세요.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 심정 같아서는 이것도 모자라. 이거 놓으시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가 하루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 네 부모가 준 것도 아니고 오늘이 며칠째인지 알아? 할머니도 제 부모님이랑 다를 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 장례만 치르고 바로 올라올 것이지 친정에는 왜 가? 너네 친정부모도 그렇다. 결혼한 딸을 며칠째 데리고 있는 건 또 뭐야? 그건 오빠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너는 집에 어른도 없니? 신랑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어른들 생각 없이 막 해도 되는 거야? 어머니, 지금 너무 막무가내세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오빠가 아버님께 말씀드린다고 했고 저는 당연히 허락하신 줄 알고 갔던 거예요.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는구나. 이 집안 남자들이 다 네 뜻대로 해주니까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지?
며느리 밥도 해서 줘, 빨래해줘. 내가 며느리 들인 게 아니라 상전을 모시고 살지, 상전을 모시고 살아. 어머니, 말 나온 김에 다 하자. 너 결혼할 때 뭐 하나 제대로 갖춰서 가져온 게 있어? 친구들은 며느리 들이면서 이것도 했네, 저것도 했네, 얼마나 자랑을 해야 되는지. 그럴 때마다 나는 할 말이 없어. 내가 받은 게 있어야지 말을 하지. 내가 이 결혼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모두 다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나만 욕심 많은 사람 취급이나 하고 내가 정말 분통이 터져서. 시어머니의 막무가내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퇴근한 남편이 들어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 신발도 벗지 못하고 현관문 입구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들어오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무슨 일이냐며 뒤따라 들어왔지만 저는 혼자 있고 싶다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순간만큼은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도 다 소용이 없었어요. 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뒤로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마침 시아버지도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가신 터라 시어머니는 더 기고만장했어요. 출근하기 전에 집안일을 다 해놓고 나가라고 하셨고 집에 일이 생길 때마다 회사로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말끝마다 몸반은 예단 타령을 하시고 오후에 잠깐 나오시는 회사도 시아버지가 안 계신다며 아침에 출근해서는 다른 직원들에게 잔소리 늘어놓으셨어요. 특히나 저에게 더 심하셨죠. 그날도 아침부터 회사에 오셔서는 사무실이 지저분하네, 공기가 탁하네 하면서 이리저리 트집을 잡으시고 시아버지의 책상에 앉아서는 이것저것 살펴보셨어요. 그러고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와서는 저의 얼굴에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뭔데요? 네가 직접 보면 알 거 아니야. 직원 급여 대장. 여기에 왜 네 이름이 있어? 너 지금껏 월급 받아갔던 거였어? 아버님이 보내주셔서 2년이 아주 불려시였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불려시가 아니면 꼬리 9 달린 여우라고 해줄까? 어떻게 매달 월급 받아가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저는 속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이게 속이는 거지 뭐냐. 나는 지금껏 일하면서 월급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네 아버지를 구워 삶았길래 너 재수도 좋다? 하기사 내 아들도 그렇게 꼬셨겠지. 그러니 맨몸으로 달랑 시집으로 왔지, 안 그래?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상처는 무슨, 다 맞는 말인데 네가 상처받을 게 있기는 있어? 너 월급 받은 거 다 어디에다 쓴 거니? 또 너네 친정에다가 다 퍼준 거니? 이거는 원 사람 하나 들어와서는 우리 집 곳간 다 털리게 생겼네.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는 사무실에 나가셨어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속에서 화딱질이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누가 누굴 꼬셨다는 것인지, 가만히 있는 내 부모는 왜 자꾸 들먹이는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 남아있던 미운 정까지도 다 떨어졌어요. 할머니의 장례식 이후 점점 더 심해져가는 모욕과 지옥을 더는 견딜 수가 없었던 저는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본인이 말하는 불려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저녁 출장 가셨던 시아버지가 돌아오셨고 오랜만에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회사에 별일 없냐는 시아버지에게 저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하다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직원들이 예전만큼 회사에 애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가족 같은 직원들이 갑자기 그렇게 될 일이 없다며 저한테 직원들의 고충을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아주 천천히 하고 있었어요.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저의 모습을 본 시아버지께서는 집에 사람이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이 뭐하냐며 그만두고 어서 출근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며느리인 제가 빨리 해놓고 가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며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냈더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 한 소리를 하셨어요. 집에 사람이 있는데 왜 일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러냐며 내일부터는 저에게 아침에는 집안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투덜대면서도 시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살짝 웃고는 방으로 들어가 출근 준비를 했어요. 회사로 출근을 한 저는 직원들과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저보다 모두들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셨어요.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사이라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 욕을 하면서 많이 친했었는데 제가 결혼한 후로는 제 앞에서 조심하는 듯 했어요. 아무리 치안 살이라도 저도 사장님의 며느리니까요. 언니들, 요즘에 일하느라 고생이 많죠? 우리 아들 하는 일인데 뭘? 집안일하고 회사까지 나오면 피곤하지 않아? 전 오히려 회사 나오는 게 더 마음이 편해요. 그건 가을이나 우리나 똑같네. 저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시어머니랑 자꾸 트러블이 생겨서. 가을이면 100점짜리 며느리구먼. 사모님은 대체 왜 그러신데? 아시잖아요. 저 결혼할 때부터 저희 집 못 산다고 반대하셨던 거. 요즘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래? 결혼한 지가 벌써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러신단 말이야? 사모님은 진짜. 에휴, 우리도 요즘 사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어. 회사를요? 아니야. 우리가 왜 가을이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섭섭해요, 언니들. 저 결혼했다고 저만 쏙 빼놓고. 그건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가을인 사장님 며느리인데 예전처럼 소개말 아무거나 다 말할 수 있냐 어디? 전 그래도 예전처럼 서스럼 없이 지내고 싶은데. 시어머니 때문에 퇴사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직원들의 말이 계속 거슬렸던 저는 시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말을 전했어요. 가만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께서는 뭔가를 결심하신 듯 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고 늘 하듯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시아버지께서는 현장에 계시던 시어머니를 사무실로 부르시고는 내일부터는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노발대발했고 시아버지는 하는 일이 없이 괜히 회사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사기만 떨어뜨린다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다며 더 이상 토달지 말고 집에서 집안일만 하라고 하시고는 사무실을 나가셨어요. 시아버지가 사무실을 나가시자 얼굴이 붉게 변한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에게 따져 물었어요. 네 아버지가 왜 저러시냐?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글쎄요. 제가 있을 때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너는 사무실에 앉아서 대체하는 게 뭐야? 너한테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한동안 회사에서 시어머니를 마주하지 않으니 살 것 같았어요. 이대로라면 집에서 잠깐 스트레스 받는 것쯤은 참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또다시 회사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계속 집안일을 하시던 시어머니는 몇 날 며칠을 시아버지에게 현장에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만 있겠다며 혼자 점심을 먹으려니 너무 외롭고 우울하다며 점심만이라도 회사에서 같이 먹게 해달라며 애걸복걸했고 시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라며 허락하셨죠. 저의 편안했던 휴식 시간도 사라졌어요. 점심만 같이 먹겠다는 시어머니는 커피는 마시고 가야지 하며 사무실에서 최대한 늦게 나가려고 하셨거든요. 다음날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반찬이 맛이 없다는 둥, 종류가 많지 않다는 둥, 젓가락으로 도시락을 깨작깨작 건드리며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그러고선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그랬죠. 저는 이 식당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도시락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막무가내였어요. 시어머니의 병이 또 도졌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1년에도 12번도 업체를 수시로 바꾸는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관리하시는 납품회사를 제외하고는 사무용품, 비품, 식단 등등 시어머니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곳들은 몇 달에 한 번씩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너무 까탈스러워서 그러는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직원들에게 잔소리 늘어놓으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지만 유독 납품을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천사저석이 가라할 정도로 친절했어요. 더운 여름이면 집에서 얼음이 잔뜩 들어간 냉커피를 한 병 가득 채워와서는 오는 사람마다 한 잔씩 먹고 쉬다 가라면서 붙잡았고 추운 겨울에는 손이 다 얼었다며 손 좀 녹이고 가라면서 그분들의 손을 잡고 사무실로 데리고 오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하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셨죠. 하지만 그 속은 너무나 시커멓고 은큼했어요. 시어머니의 호의를 받은 그분들은 시어머니가 따뜻하고 정이 많으신 분이라고 별뜻 없이 받아들였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시는 날이면 그 스킨십의 강도가 더 세졌어요. 그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은 그 뒤로 배송을 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같이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곳에서 스킨십을 즐기다가 직원들 눈에 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회사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시아버지와 남편만 몰랐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매번 회사에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즐기다가 흥미가 떨어졌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업체를 바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저도 결혼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괜히 나섰다가 험한 꼴을 당한다며 주위에서 말렸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결혼을 했고 모든 정이 뚝 떨어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시아버지를 기만하는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도시락 식당을 바꾸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 그 식당을 이용했어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같은 사람이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점심시간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말을 했어요. 아직 식당 안 바꿨니? 네. 지금 거래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을 못 찾아서요. 내가 당장 바꾸라고 말했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밥도 괜찮은데 왜? 메뉴가 늘 똑같아서 음식 맛도 별로고 직원들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밥이라도 맛있고 다양하게 먹이는 게 더 좋잖아요. 여기는 별로예요. 시어머니는 직원들 핑계를 대며 시아버지를 설득시키려 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아무 말도 없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밥만 먹었어요. 그때 저는 시아버지에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자주 식당을 바꾸는 바람에 회사 근처에 더 이상 찾을 식당이 없어요. 저의 말에 직원들은 먹던 숟가락을 멈추고 일제히 저를 쳐다봤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저를 쳐다보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지금껏 한식당에서 꾸준히 먹었던 게 아니야? 네. 몇 달에 한 번꼴로 자주 바뀌었어요. 그렇게 자주 바뀔 만큼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지금에 와서 말씀드리지만 저 너무 힘들었어요. 식당뿐만 아니라 거래하는 일반 업체들을 수시로 바꾸는 통에 새로운 곳을 찾아내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도대체 그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가 뭐라든? 아무 이유 없으세요. 그냥 바꾸시라며. 이제부터는 네 애미가 바꾸라고 해도 그냥 둬. 내가 바꾸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 저는 시아버지에게 업체가 자꾸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퇴근한 저를 불러서는 낮에 그게 무슨 행동이냐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식당은 당장 옮기지 않으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식당을 옮기라며 저를 재촉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 식당에서 배달 오는 아저씨와 한동안 즐기다가 이제 실직이 났는데 계속해서 회사로 들어오니 보기가 싫었던 거죠. 한시라도 빨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자꾸 저를 재촉했어요. 정말 남자에 미치지 않고서야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것도 모르시는지 저는 시어머니의 만행을 하루라도 빨리 밝히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식당을 더더욱 옮겨서는 안 되었고요. 다음날 점심시간 식당 아저씨가 도시락을 들고 왔고 때마침 사무실로 들어오려는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어디론가 끌고 갔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다가 그 모습을 본 저는 후다닥 뒤따라 나갔어요. 하지만 어찌나 발걸음이 빠른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저는 예전에 직원들이 자주 봤다는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고 거기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두 분의 모습을 보았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식당 아저씨의 손을 시어머니가 뿌리치시고는 돌아서는데 식당 아저씨가 그런 시어머니의 몸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껴안았어요. 처음에 정언하던 시어머니도 식당 아저씨의 몸을 껴안았죠. 저는 순간 놀라 고함을 지를 뻔했어요. 빨리 시아버지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꺼내 사무실에 계시던 시아버지께 전화를 했어요. 직원이 다쳤다며 빨리 오시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저는 핸드폰으로 시어머니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제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오신 시아버지는 식당 아저씨를 껴안고 있던 시어머니의 모습에 두 사람에게 뛰어들어갔고 식당 아저씨는 불이 나게 도망가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서는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는 또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지금껏 시어머니의 모습을 몰랐던 남편 역시 충격을 받았고 시아버지는 한두 번도 아니고 회사에서 뻔뻔하게 바람을 핀 시어머니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셨고 회사에서 잘못했다며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빚었던 시어머니는 오히려 시아버지가 의처증이라며 절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이혼해준다고 할 때 여기서 끝내. 두 년놈들 붙잡아 족치기 전에. 당신이 뭔데 이혼을 하자 말자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바람을 피웠다고? 뭐라고?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무슨 헛소리야? 증거 있어요? 내가 바람피 증거 있냐고. 얌통머리 없이 그럼 이 더운 날 고생해서 회사에 납품 오는 사람들한테 음료수 하나 대접도 못 해줘요? 당신 그거 의처증이야, 의처증. 뭐야? 의처증? 현장에서 딱 걸려놓고서 뭐 할 말이 있다고 나불대? 그러니까 증거 있냐고. 시어머니의 당당함에 시아버지는 할 말을 잃으셨고 뒷목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옆에 서 있는 남편이 시아버지를 소파로 옮겼고 저는 가방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왔어요. 증거 여기 있어요.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사무실에서 스킨십을 했던 모습과 오늘 낮에 회사에서 찍혀있는 동영상을 재생해서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제 핸드폰을 뺏어서 집어 던지시고는 제 뺨을 때리셨어요. 그러고는 제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서는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년이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이런 걸 어디서 들이미는 거야 이 미친 것이? 그만하세요 어머니. 이 불려시 같은 년. 내가 너 이렇게 뒤통수 칠 줄 알았지? 결혼할 때 몸뚱아리 하나로 달랑 들어와서는 시아버지며 아들이며 다 꼬셔서 거지 같은 저거 친정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 결국엔 나까지 쫓아내? 돼질년.
다들 조용히 해.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며느리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내 회사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그렇게 큰 소리를 쳐?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울며 불며 매달리는 시어머니를 뿌리치신 시아버지는 힘든 몸으로 방으로 들어가셨고 시어머니의 짐들과 가방을 거실로 던지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짐을 주섬주섬 가방에 넣으시곤 발걸음을 떼셨어요. 그런 시어머니 뒤통수에다가 저는 한마디를 했어요. 어머니가 늘 말하시던 불려시가 바로 이런 건가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동안 저에게 했던 모든 것들에 죄값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은 일사천리로 이혼을 하셨고 시아버지는 이번 일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당분간은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다면서 저희에게 회사를 맡기셨어요. 시아버지 대신 저희가 운영하는 동안 회사는 더욱 바빠졌고 현재 직원으로는 일을 다 처리하기가 힘들어 동생들을 회사에 데려와 회사 일을 가르쳤어요. 덕분에 회사는 더 물량이 많아지고 더 탄탄하게 입지를 굳혀갔어요. 그리고 한정강한 곳에서 쉬시다가 마음을 추스르고 온 시아버지는 그런 저희를 전적으로 믿으신다며 아예 회사를 맡아서 해보라며 자신은 은퇴를 하고 전원주택을 지어 작은 텃밭을 일구며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즐기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시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 회사를 열심히 운영했고 한 달에 한두 번 뵈러 가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을 때보다 더 평안해 보였고 저희는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시어머니의 일을 터뜨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언젠가는 탄로날 비밀이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알 수 없었을 뿐.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선택을 했었을 거예요. 시아버지와 남편에게는 크나큰 상처로 남겠지만 그 상처는 제가 잘 아물 수 있도록 옆에서 보살펴 드릴 거예요.